옛날 아주 먼 옛날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나고 겨우 평화가 찾아온 땅. 조선에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조정은 북방의 강대국, 거란의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전쟁에서 조선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거란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곡물과 함께 아름다운 처녀들을 곡물로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고려의 조정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거란의 압박 또한 것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눈물을 머금고 전국에 체녀색이라는 관리를 보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 거란으로 보내는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체녀색 관리들은 매의 눈으로 젊은 처녀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은 남쪽 바닷가의 작은 어촌 마을 해랑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체녀색 관리들이 들이닥치자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들은 필사적으로 어린 딸들을 숨기려 했지만 체녀색 관리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몽둥이질과 고함 소리가 마을을 뒤덮고 저항하는 마을 사람들은 힘없이 쓰러져 나뒹굴었습니다. 해랑마을은 순식간에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해랑마을에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진 처녀, 박선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체녀색 관리들은 이미 박선화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박선화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박선화 아씨를 내놓으시오. 체녀색 관리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칼자루를 쥐고 집안 사람들을 위협하며 쩌렁쩌렁 소리쳤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잠시 외출 중이십니다. 먼 친척 댁에 가셔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릅니다. 집안 하인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문 틈 사이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 당장 아가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문을 열지 않으면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돌쇠는 다시 한번 아가씨가 없다고 간청했지만 체녀색 관리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안 되겠군. 문을 부숴라. 모두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체녀색 관리들은 굳게 닫힌 대문을 발로 차고 칼로 찢으며 억지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관리들은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박선화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박선화는 부모님, 박진사와 김씨 부인의 손에 이끌려 마을 뒷산, 월출산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에 박선화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저들이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쩌죠? 다른 방법이 없구나. 저들이 물러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수밖에. 이미 마을은 포위되어 빠져나갈 곳이 없다.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선화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온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저들에게 가면 모두 무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널 어떻게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보내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된다. 공녀로 끌려가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지 알고 있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들은 저를 찾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지도 몰라요. 박선화는 슬픈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박선화는 부모님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와 체녀색 관리들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절세미인이로군. 아니,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다. 거란 황제 폐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체녀색 관리 조판관은 박선화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내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마. 어차피 너는 이제 내 손안에 있으니 조판관은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저를 거란으로 데려가는 대신 해랑 마을 사람들을 모두 놓아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좋다. 내 청을 들어주마. 약속하지. 더 이상 이 마을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겠다. 대신 너는 순순히 나를 따라가야 한다. 떠나기 전에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을 잠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다. 그 정도는 허락하마. 마음껏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해라. 조판관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박선화는 부모님께 달려가 뜨겁게 포옹하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딸을 붙잡고 통곡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하렴, 선화야. 뭐든지 다 해주마. 어머니 김씨 부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모래 3말, 맑은 물 3말, 그리고 붉은 대추 3말을 구해주세요. 그것들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아버지 박진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마을로 내려가 딸이 부탁한 것들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부디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부모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너를 보내고 이 어미가 어떻게 편히 지낼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 어미가 대신 가는 게 나을 것을. 어머니 김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언젠가는 꼭 고향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박선화는 애써 밝게 웃으며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박선화가 채녀색 관리들에게 이끌려 해랑 마을을 떠나갈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긴 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마을의 가장 빛나는 별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박선화는 다른 불행한 처녀들과 함께 머나먼 거란의 수도 요양을 향해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고된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결의에 찬 눈빛은 그녀를 더욱 고귀하고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거란의 황제 야유룡서는 박선화의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고 그녀가 요양에 도착하자마자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구나. 과연 조선의 국보라 할 만하다. 짐의 후궁으로 사마 영원히 곁에 두고 사랑해야겠다. 황제는 박선화를 귀비로 책봉하고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온갖 보석과 화려한 옷, 진귀한 음식들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선화는 화려한 궁궐 생활에도 황제의 뜨거운 사랑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화려한 궁궐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면 고향 해랑 마을에서 가져온 물을 조금씩 아껴 마시고 배가 고프면 붉은 대추를 조금씩 꺼내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박선화는 자신의 처소, 해월궁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답답한 마음에 궁궐들을 산책할 때면 고향에서 가져온 모래를 해월궁 뜰에 뿌리고 그 위만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기이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궁궐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신선과 같은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황제 야율룡서 역시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박선화는 묵묵부답일 뿐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 선화 기비. 어찌하여 짐의 마음을 이리 몰라주는 것이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소. 황제 야유룡서는 애원했지만 박선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박선화는 매일같이 해월궁 깊숙한 곳에서 고향 해랑 마을을 향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향에서 가져온 물과 대추가 거의 다 떨어져 가자 박선화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황제 야유룡서는 걱정되어 거란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그녀를 치료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선화는 자리에 눕게 되었고 의원들은 그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황제에게 고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제 혼은 보살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뿌린 모래는 언젠가 이 궁궐을 그리고 황제 폐하를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선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황제 야유룡서와 궁궐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황제는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 박선화를 원망하며 더욱 슬퍼했습니다. 황제 야유룡서는 박선화의 장례를 거란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병은 낫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까지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황제 야율룡서가 사경을 헤매던 어느 날 밤, 꿈속에 박선화가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화귀비. 선화귀비가 아니오. 황제는 기뻐하며 꿈속에서 박선화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아, 황제 폐하. 짐은 잠시도 폐하를 잊은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짐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오. 짐은 진심으로 귀비를 사랑했소. 제가 폐하 앞에 나타난 것은 폐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폐하께서는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멈추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담은 보살상을 만들어 튼튼한 돌로 만든 배에 싣고 늠름한 무쇠사공 12명과 함께 저의 고향, 조선의 해락마을로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폐하의 병도 나을 것이고 거란 나라도 다시 평안해질 것입니다. 알겠소. 알겠소. 귀비의 뜻대로 모두 따르겠소. 황제 야유룡서는 잘겠소, 알겠소. 귀비의 뜻대로 모두 따르겠소 하며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황제 야유룡서는 즉시 대신들을 불러 박선화의 꿈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란 최고의 석공과 장인들을 불러 모아 박선화의 모습과 똑같은 아름다운 보살상, 거대한 돌로 만든 튼튼한 배, 그리고 굳건한 무쇠사공 12명을 만들게 했습니다. 황제는 방탕했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백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박선화의 넋을 위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며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배와 무쇠사공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던 박선화 보살상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멀쩡하던 보살상이 왜 갑자기 부서진 것이냐? 당장 원인을 밝혀내라. 황제 야유룡서는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석공들이 밤낮으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보살님께서 저희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아닌지. 무슨 수를 써서든 보살상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석공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욱 정성을 다해 다시 만들라고 전하라. 황제의 불호령에 신하들은 석공들을 더욱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번째 보살상 역시 거의 완성될 무렵 첫 번째 보살상과 똑같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두 번이나 이런 끔찍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하늘이시여, 저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황제 야유룡서는 절망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폐하, 부디 진정하십시오. 석공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매일 몸을 깨끗이 하고 온 정성을 다해 보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신하 소배압이 안타깝게 황제에게 고했습니다. 짐도 안다. 석공들의 잘못이 아니다. 모든 것이 짐의 부덕함 때문이구나. 짐의 죄가 너무 커서 하늘도 노하신 것이야. 황제 야유룡서는 괴로워하며 석공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100일 기도는 멈추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제의 꿈속에 박선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더욱 밝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선화 귀비. 짐은 귀비의 말대로 돌배도 만들고 무쇠사공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보살상만은 2번이나 부서지고 말았소. 짐의 정성이 부족한 탓인 듯하오. 귀비께 정말 죄송할 따름이요. 황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선화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폐하, 부디 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박선화는 예전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폐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그 마음속에 새겨진 모습 그대로 보살상에 다시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저의 마음과 정신까지 담아내셔야 합니다. 귀비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 보살상을 진정으로 완성할 수 있겠소. 황제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폐하. 그리하시면 분명 이번에는 보살상은 부서지지 않고 무사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살상은 폐하의 진심과 함께 저의 고향 해랑마을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선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황제에게 약속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황제 야유룡선은 곧바로 거란 최고의 화가를 불러 박선화의 모습을 꿈에서 본 그대로 정성껏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초상화를 석공들에게 주어 박선화의 초상화 속 모습, 아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박선화의 모습을 혼신의 힘을 다해 보살상에 다시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는 보살상은 더 이상 부서지지 않고 마침내 무사히 완성되었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친 황제 야유룡선은 완성된 돌배에 박선화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사공 12명을 정성껏 실었습니다. 그리고 돌배가 거친 바다를 무사히 건너 박선화의 고향 해랑마을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간절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거운 돌배가 바다에 가라앉을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돌배는 무쇠사공과 박선화 보살상을 싣고 거센 파도를 헤치며 기적처럼 조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무렵 박선화의 고향 해랑마을 원로 3명, 김노인, 이노인, 박노인이 같은 날 밤 신기하게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박선화가 아름다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며칠 후 서해 바다의 돌로 만든 배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 배 안에는 저의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사공들이 타고 있을 것이니 부디 그들을 정성껏 맞이하여 마을 어귀에 모시고 마을을 지켜주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해랑마을에는 영원히 풍요와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원로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곧바로 마을 회의를 열어 꿈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신성한 징조라고 생각하고 박선화가 꿈속에서 알려준 날짜에 맞춰 모두 함께 서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꼬박 하루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수평선 너머 먼 바다에서 기적처럼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배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꿈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배였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박선화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신비로운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사공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에 벅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겁고 거대한 돌배가 사람의 도움 없이 머나먼 거란 땅에서 여기까지 기적처럼 온 것은 모두 박선화 보살의 가호 덕분이라며 감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돌배에서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 2명을 조심스럽게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살상과 무쇠사공 2점을 배에 옮겨 실은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돌배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바닷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무쇠사공 10명은 미처 옮기기도 전에 돌배와 함께 영원히 바닷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어서 물러서시오. 위험하다. 그래도 박선화 보살님을 무사히 모셔올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요. 이것 또한 보살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 것이겠지. 해랑 마을 사람들은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을 마을로 정성껏 옮겨 모셨습니다. 서해 바다가 굽어 보이는 마을 뒷산, 월출산 자락에 아름다운 사당을 짓고 박선화 보살의 신성한 영혼을 위로하며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선화 보살에게 해랑마을의 영원한 번영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어획을 간절히 기원하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후 전설처럼 해랑마을은 언제나 풍요롭고 평화로운 복된 마을로 번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월출산 자락의 사당에는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이 남아 해랑마을을 영원히 지켜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나고 겨우 평화가 찾아온 땅. 조선에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조정은 북방의 강대국, 거란의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전쟁에서 조선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거란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곡물과 함께 아름다운 처녀들을 곡물로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고려의 조정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거란의 압박 또한 것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눈물을 머금고 전국에 채녀색이라는 관리를 보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 거란으로 보내는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채녀색 관리들은 매의 눈으로 젊은 처녀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은 남쪽 바닷가의 작은 어촌 마을 해랑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채녀색 관리들이 들이닥치자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들은 필사적으로 어린 딸들을 숨기려 했지만 채녀색 관리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몽둥이질과 고함 소리가 마을을 뒤덮고 저항하는 마을 사람들은 힘없이 쓰러져 나뒹굴었습니다. 해랑마을은 순식간에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해랑마을에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진 처녀, 박선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채녀색 관리들은 이미 박선화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박선화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박선화 아씨를 내놓으시오. 채녀색 관리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칼자루를 쥐고 집안 사람들을 위협하며 쩌렁쩌렁 소리쳤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잠시 외출 중이십니다. 먼 친척 댁에 가셔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릅니다. 집안 하인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문 틈 사이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 당장 아가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문을 열지 않으면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돌쇠는 다시 한번 아가씨가 없다고 간청했지만 채녀색 관리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안 되겠군. 문을 부숴라. 모두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채녀색 관리들은 굳게 닫힌 대문을 발로 차고 칼로 찢으며 억지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관리들은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박선화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박선화는 부모님, 박진사와 김씨 부인의 손에 이끌려 마을 뒷산, 월출산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에 박선화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저들이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쩌죠? 다른 방법이 없구나. 저들이 물러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수밖에. 이미 마을은 포위되어 빠져나갈 곳이 없다.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선화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온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저들에게 가면 모두 무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널 어떻게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보내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된다. 공녀로 끌려가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지 알고 있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들은 저를 찾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지도 몰라요. 박선화는 슬픈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박선화는 부모님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와 채녀색 관리들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절세미인이로군. 아니,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다. 거란 황제 폐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채녀색 관리 조판관은 박선화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내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마. 어차피 너는 이제 내 손안에 있으니. 조판관은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저를 거란으로 데려가는 대신 해랑 마을 사람들을 모두 놓아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좋다. 내 청을 들어주마. 약속하지. 더 이상 이 마을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겠다. 대신 너는 순순히 나를 따라가야 한다. 떠나기 전에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을 잠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다. 그 정도는 허락하마. 마음껏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해라. 조판관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박선화는 부모님께 달려가 뜨겁게 포옹하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딸을 붙잡고 통곡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하렴, 선화야. 뭐든지 다 해주마. 어머니 김씨 부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모래 3말, 맑은 물 3말, 그리고 붉은 대추 3말을 구해주세요. 그것들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아버지 박진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마을로 내려가 딸이 부탁한 것들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부디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부모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너를 보내고 이 어미가 어떻게 편히 지낼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 어미가 대신 가는 게 나을 것을. 어머니 김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언젠가는 꼭 고향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박선화는 애써 밝게 웃으며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박선화가 채녀색 관리들에게 이끌려 해랑 마을을 떠나갈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긴 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마을의 가장 빛나는 별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박선화는 다른 불행한 처녀들과 함께 머나먼 거란의 수도 요양을 향해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고된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결의에 찬 눈빛은 그녀를 더욱 고귀하고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거란의 황제 야유룡서는 박선화의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고 그녀가 요양에 도착하자마자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구나. 과연 조선의 국보라 할 만하다. 짐의 후궁으로 사마 영원히 곁에 두고 사랑해야겠다. 황제는 박선화를 귀비로 책봉하고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온갖 보석과 화려한 옷, 진귀한 음식들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선화는 화려한 궁궐 생활에도 황제의 뜨거운 사랑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화려한 궁궐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면 고향 해랑 마을에서 가져온 물을 조금씩 아껴 마시고 배가 고프면 붉은 대추를 조금씩 꺼내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박선화는 자신의 처소, 해월궁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답답한 마음에 궁궐들을 산책할 때면 고향에서 가져온 모래를 해월궁 뜰에 뿌리고 그 위만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기이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궁궐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신선과 같은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황제 야율룡서 역시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박선화는 묵묵부답일 뿐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선화 기비. 어찌하여 짐의 마음을 이리 몰라주는 것이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소. 황제 야유룡선은 애원했지만 박선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박선화는 매일같이 해월궁 깊숙한 곳에서 고향 해랑 마을을 향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향에서 가져온 물과 대추가 거의 다 떨어져 가자 박선화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황제 야유룡선은 걱정되어 거란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그녀를 치료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선화는 자리에 눕게 되었고 의원들은 그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황제에게 고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제 혼은 보살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뿌린 모래는 언젠가 이 궁궐을 그리고 황제 폐하를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선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황제 야유룡서와 궁궐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황제는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 박선화를 원망하며 더욱 슬퍼했습니다. 황제 야유룡서는 박선화의 장례를 거란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병은 낫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까지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황제 야율룡서가 사경을 헤매던 어느 날 밤, 꿈속에 박선화가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화귀비. 선화귀비가 아니오. 황제는 기뻐하며 꿈속에서 박선화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아, 황제 폐하. 짐은 잠시도 폐하를 잊은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짐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오. 짐은 진심으로 귀비를 사랑했소. 제가 폐하 앞에 나타난 것은 폐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폐하께서는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멈추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담은 보살상을 만들어 튼튼한 돌로 만든 배에 싣고 늠름한 무쇠사공 12명과 함께 저의 고향, 조선의 해랑마을로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폐하의 병도 나을 것이고 거란 나라도 다시 평안해질 것입니다. 알겠소. 알겠소. 귀비의 뜻대로 모두 따르겠소. 황제 야유룡서는 잘겠소, 알겠소. 귀비의 뜻대로 모두 따르겠소 하며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황제 야유룡서는 즉시 대신들을 불러 박선화의 꿈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란 최고의 석공과 장인들을 불러 모아 박선화의 모습과 똑같은 아름다운 보살상, 거대한 돌로 만든 튼튼한 배, 그리고 굳건한 무쇠사공 12명을 만들게 했습니다. 황제는 방탕했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백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박선화의 넋을 위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며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배와 무쇠사공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던 박선화 보살상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멀쩡하던 보살상이 왜 갑자기 부서진 것이냐? 당장 원인을 밝혀내라. 황제 야유룡서는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석공들이 밤낮으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보살님께서 저희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아닌지. 무슨 수를 써서든 보살상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석공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욱 정성을 다해 다시 만들라고 전하라. 황제의 불호령에 신하들은 석공들을 더욱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번째 보살상 역시 거의 완성될 무렵 첫 번째 보살상과 똑같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두 번이나 이런 끔찍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하늘이시여, 저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황제 야유룡서는 절망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폐하, 부디 진정하십시오. 석공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매일 몸을 깨끗이 하고 온 정성을 다해 보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신하 소배압이 안타깝게 황제에게 고했습니다. 짐도 안다. 석공들의 잘못이 아니다. 모든 것이 짐의 부덕함 때문이구나. 짐의 죄가 너무 커서 하늘도 노하신 것이야. 황제 야유룡선은 괴로워하며 석공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100일 기도는 멈추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제의 꿈속에 박선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더욱 밝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선화 귀비. 짐은 귀비의 말대로 돌배도 만들고 무쇠사공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보살상만은 2번이나 부서지고 말았소. 짐의 정성이 부족한 탓인 듯하오. 귀비께 정말 죄송할 따름이요. 황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선화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폐하, 부디 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박선화는 예전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폐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그 마음속에 새겨진 모습 그대로 보살상에 다시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저의 마음과 정신까지 담아내셔야 합니다. 귀비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 보살상을 진정으로 완성할 수 있겠소. 황제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폐하. 그리하시면 분명 이번에는 보살상은 부서지지 않고 무사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살상은 폐하의 진심과 함께 저의 고향 해랑마을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선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황제에게 약속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황제 야유룡선은 곧바로 거란 최고의 화가를 불러 박선화의 모습을 꿈에서 본 그대로 정성껏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초상화를 석공들에게 주어 박선화의 초상화 속 모습, 아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박선화의 모습을 혼신의 힘을 다해 보살상에 다시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는 보살상은 더 이상 부서지지 않고 마침내 무사히 완성되었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친 황제 야유룡선은 완성된 돌배에 박선화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사공 12명을 정성껏 실었습니다. 그리고 돌배가 거친 바다를 무사히 건너 박선화의 고향 해랑마을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간절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거운 돌배가 바다에 가라앉을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돌배는 무쇠사공과 박선화 보살상을 싣고 거센 파도를 헤치며 기적처럼 조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무렵 박선화의 고향 해랑마을 원로 3명, 김노인, 이노인, 박노인이 같은 날 밤 신기하게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박선화가 아름다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며칠 후 서해 바다에 돌로 만든 배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 배 안에는 저의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사공들이 타고 있을 것이니 부디 그들을 정성껏 맞이하여 마을 어귀에 모시고 마을을 지켜주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해랑마을에는 영원히 풍요와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원로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곧바로 마을 회의를 열어 꿈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신성한 징조라고 생각하고 박선화가 꿈속에서 알려준 날짜에 맞춰 모두 함께 서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꼬박 하루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수평선 너머 먼 바다에서 기적처럼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배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꿈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배였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박선화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신비로운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사공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에 벅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겁고 거대한 돌배가 사람의 도움 없이 머나먼 거란 땅에서 여기까지 기적처럼 온 것은 모두 박선화 보살의 가호 덕분이라며 감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돌배에서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 2명을 조심스럽게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살상과 무쇠사공 2점을 배에 옮겨 실은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돌배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바닷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무쇠사공 10명은 미처 옮기기도 전에 돌배와 함께 영원히 바닷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어서 물러서시오. 위험하다. 그래도 박선화 보살님을 무사히 모셔올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요. 이것 또한 보살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 것이겠지. 해랑 마을 사람들은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을 마을로 정성껏 옮겨 모셨습니다. 서해 바다가 굽어 보이는 마을 뒷산, 월출산 자락에 아름다운 사당을 짓고 박선화 보살의 신성한 영혼을 위로하며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선화 보살에게 해랑 마을의 영원한 번영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어획을 간절히 기원하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후 전설처럼 해랑 마을은 언제나 풍요롭고 평화로운 복된 마을로 번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월출산 자락의 사당에는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이 남아 해랑 마을을 영원히 지켜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나고 겨우 평화가 찾아온 땅. 조선에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조정은 북방의 강대국, 거란의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전쟁에서 조선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거란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곡물과 함께 아름다운 처녀들을 곡물로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고려의 조정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거란의 압박 또한 것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눈물을 머금고 전국에 채녀색이라는 관리를 보내 점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 거란으로 보내는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채녀색 관리들은 매의 눈으로 젊은 처녀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은 남쪽 바닷가의 작은 어촌 마을 해랑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채녀색 관리들이 들이닥치자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들은 필사적으로 어린 딸들을 숨기려 했지만 채녀색 관리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몽둥이질과 고함 소리가 마을을 뒤덮고 저항하는 마을 사람들은 힘없이 쓰러져 나뒹굴었습니다. 해랑 마을은 순식간에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해랑 마을에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진 처녀, 박선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채녀색 관리들은 이미 박선화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박선화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박선화 아씨를 내놓으시오. 채녀색 관리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칼자루를 쥐고 집안 사람들을 위협하며 쩌렁쩌렁 소리쳤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잠시 외출 중이십니다. 먼 친척 댁에 가셔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릅니다. 집안 하인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문 틈 사이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 당장 아가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문을 열지 않으면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돌쇠는 다시 한번 아가씨가 없다고 간청했지만 채녀색 관리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안 되겠군. 문을 부숴라. 모두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채녀색 관리들은 굳게 닫힌 대문을 발로 차고 칼로 찢으며 억지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관리들은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박선화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박선화는 부모님, 박진사와 김씨 부인의 손에 이끌려 마을 뒷산, 월출산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에 박선화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저들이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쩌죠? 다른 방법이 없구나. 저들이 물러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수밖에. 이미 마을은 포위되어 빠져나갈 곳이 없다.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선화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온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저들에게 가면 모두 무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널 어떻게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보내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된다. 공녀로 끌려가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지 알고 있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들은 저를 찾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지도 몰라요. 박선화는 슬픈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박선화는 부모님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와 채녀색 관리들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절세미인이로군. 아니,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다. 거란 황제 폐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채녀색 관리 조판관은 박선화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내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마. 어차피 너는 이제 내 손안에 있으니. 조판관은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저를 거란으로 데려가는 대신 해랑 마을 사람들을 모두 놓아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좋다. 내 청을 들어주마. 약속하지. 더 이상 이 마을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겠다. 대신 너는 순순히 나를 따라가야 한다. 떠나기 전에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을 잠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다. 그 정도는 허락하마. 마음껏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해라. 조판관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박선화는 부모님께 달려가 뜨겁게 포옹하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딸을 붙잡고 통곡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하렴, 선화야. 뭐든지 다 해주마. 어머니 김씨 부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모래 3말, 맑은 물 3말, 그리고 붉은 대추 3말을 구해주세요. 그것들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아버지 박진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마을로 내려가 딸이 부탁한 것들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부디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부모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너를 보내고 이 어미가 어떻게 편히 지낼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 어미가 대신 가는 게 나을 것을. 어머니 김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언젠가는 꼭 고향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박선화는 애써 밝게 웃으며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박선화가 채녀색 관리들에게 이끌려 해랑 마을을 떠나갈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긴 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마을의 가장 빛나는 별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박선화는 다른 불행한 처녀들과 함께 머나먼 거란의 수도 요양을 향해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고된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결의에 찬 눈빛은 그녀를 더욱 고귀하고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거란의 황제 야유룡선은 박선화의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고 그녀가 요양에 도착하자마자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구나. 과연 조선의 국보라 할 만하다. 짐의 후궁으로 사마 영원히 곁에 두고 사랑해야겠다. 황제는 박선화를 귀비로 책봉하고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온갖 보석과 화려한 옷, 진귀한 음식들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선화는 화려한 궁궐 생활에도 황제의 뜨거운 사랑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화려한 궁궐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면 고향 해랑 마을에서 가져온 물을 조금씩 아껴 마시고 배가 고프면 붉은 대추를 조금씩 꺼내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박선화는 자신의 처소, 해월궁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답답한 마음에 궁궐들을 산책할 때면 고향에서 가져온 모래를 해월궁뜰에 뿌리고 그 위만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기이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궁궐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신선과 같은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황제 야율융서 역시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박선하는 묵묵부답일 뿐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 선화 기비. 어찌하여 짐의 마음을 이리 몰라주는 것이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소. 황제 야율융서는 애원했지만 박선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박선하는 매일같이 해월궁 깊숙한 곳에서 고향 해랑 마을을 향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향에서 가져온 물과 대추가 거의 다 떨어져 가자 박선하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황제 야율융서는 걱정되어 거란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그녀를 치료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선하는 자리에 눕게 되었고 의원들은 그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황제에게 고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제 혼은 보살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뿌린 모래는 언젠가 이 궁궐을 그리고 황제 폐하를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선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황제 야율융서와 궁궐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황제는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 박선화를 원망하며 더욱 슬퍼했습니다. 황제 야율융서는 박선화의 장례를 거란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병은 낫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까지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황제 야율융서가 사경을 헤매던 어느 날 밤, 꿈속에 박선화가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화 기비. 선화 기비가 아니오. 황제는 기뻐하며 꿈속에서 박선화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아, 황제 폐하. 짐은 잠시도 폐하를 잊은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짐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오. 짐은 진심으로 기비를 사랑했소. 제가 폐하 앞에 나타난 것은 폐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폐하께서는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멈추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담은 보살상을 만들어 튼튼한 돌로 만든 배에 싣고 늠름한 무쇠사공 12명과 함께 저의 고향, 조선의 해랑마을로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폐하의 병도 나을 것이고 거란 나라도 다시 평안해질 것입니다. 알겠소. 알겠소. 귀비의 뜻대로 모두 따르겠소. 황제 야율융서는 잘겠소, 알겠소. 귀비의 뜻대로 모두 따르겠소 하며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황제 야율융서는 즉시 대신들을 불러 박선화의 꿈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란 최고의 석공과 장인들을 불러 모아 박선화의 모습과 똑같은 아름다운 보살상, 거대한 돌로 만든 튼튼한 배, 그리고 굳건한 무쇠사공 12명을 만들게 했습니다. 황제는 방탕했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백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박선화의 넋을 위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며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배와 무쇠사공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던 박선화 보살상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멀쩡하던 보살상이 왜 갑자기 부서진 것이냐? 당장 원인을 밝혀내라. 황제 야율융서는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석공들이 밤낮으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보살님께서 저희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아닌지. 무슨 수를 써서든 보살상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석공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욱 정성을 다해 다시 만들라고 전하라. 황제의 불호령에 신하들은
석공들을 더욱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번째 보살상 역시 거의 완성될 무렵 첫 번째 보살상과 똑같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두 번이나 이런 끔찍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하늘이시여, 저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황제 야유룡선은 절망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폐하, 부디 진정하십시오. 석공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매일 몸을 깨끗이 하고 온 정성을 다해 보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신하 소배압이 안타깝게 황제에게 고했습니다. 짐도 안다. 석공들의 잘못이 아니다. 모든 것이 짐의 부덕함 때문이구나. 짐의 죄가 너무 커서 하늘도 노하신 것이야. 황제 야유룡선은 괴로워하며 석공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100일 기도는 멈추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제의 꿈속에 박선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더욱 밝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선화 귀비. 짐은 귀비의 말대로 돌배도 만들고 무쇠사공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보살상만은 두 번이나 부서지고 말았소. 짐의 정성이 부족한 탓인 듯하오. 귀비께 정말 죄송할 따름이요. 황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선화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폐하, 부디 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박선화는 예전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폐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그 마음속에 새겨진 모습 그대로 보살상에 다시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저의 마음과 정신까지 담아내셔야 합니다. 귀비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 보살상을 진정으로 완성할 수 있겠소. 황제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폐하. 그리하시면 분명 이번에는 보살상은 부서지지 않고 무사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살상은 폐하의 진심과 함께 저의 고향 해랑 마을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선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황제에게 약속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황제 야유룡선은 곧바로 거란 최고의 화가를 불러 박선화의 모습을 꿈에서 본 그대로 정성껏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초상화를 석공들에게 주어 박선화의 초상화 속 모습, 아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박선화의 모습을 혼신의 힘을 다해 보살상에 다시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는 보살상은 더 이상 부서지지 않고 마침내 무사히 완성되었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친 황제 야유룡선은 완성된 돌배에 박선화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사공 12명을 정성껏 실었습니다. 그리고 돌배가 거친 바다를 무사히 건너 박선화의 고향 해랑 마을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간절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거운 돌배가 바다에 가라앉을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돌배는 무쇠사공과 박선화 보살상을 싣고 거센 파도를 헤치며 기적처럼 조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무렵 박선화의 고향 해랑 마을 원로 3명, 김노인, 이노인, 박노인이 같은 날 밤 신기하게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박선화가 아름다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며칠 후 서해 바다의 돌로 만든 배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 배 안에는 저의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사공들이 타고 있을 것이니 부디 그들을 정성껏 맞이하여 마을 어귀에 모시고 마을을 지켜주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해랑 마을에는 영원히 풍요와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원로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곧바로 마을 회의를 열어 꿈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신성한 징조라고 생각하고 박선화가 꿈속에서 알려준 날짜에 맞춰 모두 함께 서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꼬박 하루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수평선 너머 먼 바다에서 기적처럼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배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꿈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배였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박선화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신비로운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사공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에 벅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겁고 거대한 돌배가 사람의 도움 없이 머나먼 거란 땅에서 여기까지 기적처럼 온 것은 모두 박선화 보살의 가호 덕분이라며 감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돌배에서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 2명을 조심스럽게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살상과 무쇠사공 2점을 배에 옮겨 실은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돌배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바닷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무쇠사공 10명은 미처 옮기기도 전에 돌배와 함께 영원히 바닷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어서 물러서시오. 위험하다. 그래도 박선화 보살님을 무사히 모셔올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요. 이것 또한 보살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 것이겠지. 해랑 마을 사람들은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을 마을로 정성껏 옮겨 모셨습니다. 서해 바다가 굽어 보이는 마을 뒷산, 월출산 자락에 아름다운 사당을 짓고 박선화 보살의 신성한 영혼을 위로하며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선화 보살에게 해랑 마을의 영원한 번영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어획을 간절히 기원하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후 전설처럼 해랑 마을은 언제나 풍요롭고 평화로운 복된 마을로 번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월출산 자락의 사당에는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이 남아 해랑 마을을 영원히 지켜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나고 겨우 평화가 찾아온 땅. 조선에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조정은 북방의 강대국, 거란의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전쟁에서 조선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거란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곡물과 함께 아름다운 처녀들을 곡물로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고려의 조정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거란의 압박 또한 것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눈물을 머금고 전국에 채녀색이라는 관리를 보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 거란으로 보내는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채녀색 관리들은 매의 눈으로 젊은 처녀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은 남쪽 바닷가의 작은 어촌 마을 해랑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채녀색 관리들이 들이닥치자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들은 필사적으로 어린 딸들을 숨기려 했지만 채녀색 관리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몽둥이질과 고함 소리가 마을을 뒤덮고 저항하는 마을 사람들은 힘없이 쓰러져 나뒹굴었습니다. 해랑 마을은 순식간에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해랑 마을에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진 처녀, 박선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채녀색 관리들은 이미 박선화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박선화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박선화 아씨를 내놓으시오. 채녀색 관리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칼자루를 쥐고 집안 사람들을 위협하며 쩌렁쩌렁 소리쳤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잠시 외출 중이십니다. 먼 친척 댁에 가셔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릅니다. 집안 하인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문 틈 사이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 당장 아가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문을 열지 않으면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돌쇠는 다시 한번 아가씨가 없다고 간청했지만 채녀색 관리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안 되겠군. 문을 부숴라. 모두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채녀색 관리들은 굳게 닫힌 대문을 발로 차고 칼로 찢으며 억지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관리들은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박선화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박선화는 부모님, 박진사와 김씨 부인의 손에 이끌려 마을 뒷산, 월출산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에 박선화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저들이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쩌죠?
다른 방법이 없구나. 저들이 물러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수밖에. 이미 마을은 포위되어 빠져나갈 곳이 없다.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선아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온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저들에게 가면 모두 무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널 어떻게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보내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된다. 공녀로 끌려가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지 알고 있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들은 저를 찾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지도 몰라요. 박선화는 슬픈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박선화는 부모님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와 채녀색 관리들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절세미인이로군. 아니,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다. 거란 황제 폐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채녀색 관리 조판관은 박선화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내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마. 어차피 너는 이제 내 손안에 있으니 조판관은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저를 거란으로 데려가는 대신 해랑 마을 사람들을 모두 놓아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좋다. 내 청을 들어주마. 약속하지. 더 이상 이 마을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겠다. 대신 너는 순순히 나를 따라가야 한다. 떠나기 전에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을 잠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다. 그 정도는 허락하마. 마음껏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해라. 조판관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박선화는 부모님께 달려가 뜨겁게 포옹하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딸을 붙잡고 통곡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하렴, 선아야. 뭐든지 다 해주마. 어머니 김씨 부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모래 3말, 맑은 물 3말, 그리고 붉은 대추 3말을 구해주세요. 그것들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아버지 박진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마을로 내려가 딸이 부탁한 것들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부디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부모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너를 보내고 이 어미가 어떻게 편히 지낼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 어미가 대신 가는 게 나을 것을. 어머니 김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언젠가는 꼭 고향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박선화는 애써 밝게 웃으며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박선화가 채녀색 관리들에게 이끌려 해랑 마을을 떠나갈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긴 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마을의 가장 빛나는 별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박선화는 다른 불행한 처녀들과 함께 머나먼 거란의 수도 요양을 향해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고된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결의에 찬 눈빛은 그녀를 더욱 고귀하고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거란의 황제 야유룡선은 박선화의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고 그녀가 요양에 도착하자마자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구나. 과연 조선의 국보라 할 만하다. 짐의 후궁으로 사마 영원히 곁에 두고 사랑해야겠다. 황제는 박선화를 귀비로 책봉하고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온갖 보석과 화려한 옷, 진귀한 음식들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선화는 화려한 궁궐 생활에도 황제의 뜨거운 사랑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화려한 궁궐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면 고향 해랑 마을에서 가져온 물을 조금씩 아껴 마시고 배가 고프면 붉은 대추를 조금씩 꺼내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박선화는 자신의 처소, 해월궁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답답한 마음에 궁궐들을 산책할 때면 고향에서 가져온 모래를 해월궁 뜰에 뿌리고 그 위만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기이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궁궐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신선과 같은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황제 야율융서 역시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박선화는 묵묵부답일 뿐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 선화 기비. 어찌하여 짐의 마음을 이리 몰라주는 것이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소. 황제 야율융서는 애원했지만 박선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박선화는 매일같이 해월궁 깊숙한 곳에서 고향 해랑 마을을 향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향에서 가져온 물과 대추가 거의 다 떨어져 가자 박선화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황제 야율융서는 걱정되어 거란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그녀를 치료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선화는 자리에 눕게 되었고 의원들은 그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황제에게 고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제 혼은 보살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뿌린 모래는 언젠가 이 궁궐을 그리고 황제 폐하를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선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황제 야율융서와 궁궐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황제는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 박선화를 원망하며 더욱 슬퍼했습니다. 황제 야율융서는 박선화의 장례를 거란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병은 낫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까지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황제 야율융서가 사경을 헤매던 어느 날 밤, 꿈속에 박선화가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화 기비. 선화 기비가 아니오. 황제는 기뻐하며 꿈속에서 박선화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아, 황제 폐하. 짐은 잠시도 폐하를 잊은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짐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오. 짐은 진심으로 기비를 사랑했소. 제가 폐하 앞에 나타난 것은 폐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폐하께서는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멈추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담은 보살상을 만들어 튼튼한 돌로 만든 배에 싣고 늠름한 무쇠사공 12명과 함께 저의 고향, 조선의 해랑마을로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폐하의 병도 나을 것이고 거란 나라도 다시 평안해질 것입니다. 알겠소. 알겠소. 귀비의 뜻대로 모두 따르겠소. 황제 야율융서는 잘겠소, 알겠소. 귀비의 뜻대로 모두 따르겠소 하며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황제 야율융서는 즉시 대신들을 불러 박선화의 꿈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란 최고의 석공과 장인들을 불러 모아 박선화의 모습과 똑같은 아름다운 보살상, 거대한 돌로 만든 튼튼한 배, 그리고 굳건한 무쇠사공 12명을 만들게 했습니다. 황제는 방탕했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백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박선화의 넋을 위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며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배와 무쇠사공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던 박선화 보살상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멀쩡하던 보살상이 왜 갑자기 부서진 것이냐? 당장 원인을 밝혀내라.
황제 야유룡선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석공들이 밤낮으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보살님께서 저희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아닌지. 무슨 수를 써서든 보살상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석공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욱 정성을 다해 다시 만들라고 전하라. 황제의 불호령에 신하들은 석공들을 더욱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번째 보살상 역시 거의 완성될 무렵 첫 번째 보살상과 똑같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두 번이나 이런 끔찍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하늘이시여, 저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황제 야유룡선은 절망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폐하, 부디 진정하십시오. 석공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매일 몸을 깨끗이 하고 온 정성을 다해 보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신하 소배압이 안타깝게 황제에게 고했습니다. 짐도 안다. 석공들의 잘못이 아니다. 모든 것이 짐의 부덕함 때문이구나. 짐의 죄가 너무 커서 하늘도 노하신 것이야. 황제 야유룡선은 괴로워하며 석공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백일 기도는 멈추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제의 꿈속에 박선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더욱 밝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선화 귀비. 짐은 귀비의 말대로 돌배도 만들고 무쇠사공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보살상만은 두 번이나 부서지고 말았소. 짐의 정성이 부족한 탓인 듯하오. 귀비께 정말 죄송할 따름이요. 황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선화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폐하, 부디 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박선화는 예전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폐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그 마음속에 새겨진 모습 그대로 보살상에 다시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저의 마음과 정신까지 담아내셔야 합니다. 귀비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 보살상을 진정으로 완성할 수 있겠소. 황제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폐하. 그리하시면 분명 이번에는 보살상은 부서지지 않고 무사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살상은 폐하의 진심과 함께 저의 고향 해랑 마을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선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황제에게 약속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황제 야유룡선은 곧바로 거란 최고의 화가를 불러 박선화의 모습을 꿈에서 본 그대로 정성껏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초상화를 석공들에게 주어 박선화의 초상화 속 모습, 아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박선화의 모습을 혼신의 힘을 다해 보살상에 다시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는 보살상은 더 이상 부서지지 않고 마침내 무사히 완성되었습니다. 백일 기도를 마친 황제 야유룡선은 완성된 돌배의 박선화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사공 12명을 정성껏 실었습니다. 그리고 돌배가 거친 바다를 무사히 건너 박선화의 고향 해랑 마을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간절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거운 돌배가 바다에 가라앉을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돌배는 무쇠사공과 박선화 보살상을 싣고 거센 파도를 헤치며 기적처럼 조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무렵 박선화의 고향 해랑 마을 원로 3명, 김노인, 이노인, 박노인이 같은 날 밤 신기하게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박선화가 아름다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며칠 후 서해 바다에 돌로 만든 배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 배 안에는 저의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사공들이 타고 있을 것이니 부디 그들을 정성껏 맞이하여 마을 어귀에 모시고 마을을 지켜주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해랑 마을에는 영원히 풍요와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원로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곧바로 마을 회의를 열어 꿈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신성한 징조라고 생각하고 박선화가 꿈속에서 알려준 날짜에 맞춰 모두 함께 서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꼬박 하루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수평선 너머 먼 바다에서 기적처럼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배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꿈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배였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박선화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신비로운 보살상과 늠름한 무쇠 사공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에 벅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겁고 거대한 돌배가 사람의 도움 없이 머나먼 거란 땅에서 여기까지 기적처럼 온 것은 모두 박선화 보살의 가호 덕분이라며 감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돌배에서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 2명을 조심스럽게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살상과 무쇠사공 2점을 배에 옮겨 실은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돌배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바닷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무쇠사공 10명은 미처 옮기기도 전에 돌배와 함께 영원히 바닷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어서 물러서시오. 위험하다. 그래도 박선화 보살님을 무사히 모셔올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요. 이것 또한 보살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 것이겠지. 해랑 마을 사람들은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을 마을로 정성껏 옮겨 모셨습니다. 서해 바다가 굽어 보이는 마을 뒷산, 월출산 자락에 아름다운 사당을 짓고 박선화 보살의 신성한 영혼을 위로하며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선화 보살에게 해랑 마을의 영원한 번영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어획을 간절히 기원하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후 전설처럼 해랑 마을은 언제나 풍요롭고 평화로운 복된 마을로 번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월출산 자락의 사당에는 박선화 보살상과 무쇠사공이 남아 해랑 마을을 영원히 지켜주고 있다고 사람